오늘 제가 사실은 부장님 모시고 무슨 얘기를 할까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냥 앉아있거든요. 저도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질문 있으신 거 하셔도 좋고. 네네네. 오늘은 그냥 우리 편으로 날 것으로 진행을 해서. 날 것으로. 네네.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진행했을 때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오늘 좀 네네. 얘기하면 좋을까 것 같고요.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뷰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어차피 이제 3프로TV나 이런 데서 뭐 자주 나가셔서 뷰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이라도 최근에 지금 시장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정의는 약세장이라는 정의가 있고 약세장이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전에 있던 약세장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대부분 경험했던 일반적인 약세장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면 당연히 경기가 둔화가 될 거고 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경기 부양책 또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 그게 방패막이가 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이 가능했어요. 예컨대 통상적으로 많이 빠지면 PBR 1배가 바닥입니다. 또는 뭐 PBR 0.9배가 바닥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오히려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택한 방법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긴축을 하겠다. 오히려 그들이 버팀목이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경기를 추가적으로 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0.9배라 거의 역사적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바닥이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바닥입니다. 또 언제까지 끝날 수 있습니다를 얘기를 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확하게 언제 끝나고 또 그렇죠. 유가가 정확하게 언제 하락할 것인지 알아야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얼마 전에 전 강만수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이 현재 이 전쟁 이런 것들은 정답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말 그대로. 그러니 맞출 수가 없겠죠. 이 지나온 흐름을 보시면 코로나 터질 것도 우리가 예상 못했고 그게 변이가 될 거라는 것도 예측이 쉽지 않았고 그 뒤로 우크라이나가 터질 거라는 것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는 걸 예측을 못하고 사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러다 보니 정말 싸서 이전에는 이 정도면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혹시 빠져도 얼마 안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전쟁이 초장기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내리지 않으면 중앙은행들은 여기보다 더 강한 긴축을 할 텐데 그 강한 긴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경기를 훼손시켜서 물가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기를 안 좋게 만드는 것 자체면 지금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니 우리 표현으로 보면 지금 수준은 경기 침체를 일부 반영을 했는데 주가는 네, 이미 반영을 했는데 향후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훨씬 더 길어지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현재 안 좋아진 이 경기 둔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를 아주 깊게 반영하거나 또는 이거보다 더 길어지면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쭉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싼데 싸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왠 더 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분명한데 그 트리거가 언제 될지 못하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긴 흐름 보면 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향후에 주도가 어떤 것으로 바뀔 건지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사실 이 시장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되게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크게 하락한 것만큼이나 어쨌든 시간을 두고 보면 분명히 시장이라는 거는 반등을 할 텐데 또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텐데 그 추세 전환 시에 내가 현재 물려있는 종목, 손실난 종목이 주도주가 아닐 경우 오히려 지수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더 하락하는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향후 시장은 어떤 것들이 지배하고 어떤 것들이 이끌고 나갈 것인데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딱 현재 여기가 바닥입니다. 또 얼마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부족한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딱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제가 전 직장이었던 SK증권 가서 후배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하반기 전망을 했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누군가 자신 있게 여기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주변을 보면. 게다가 어제 FMC 회의를 보고 나서도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파월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럼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연준 의장이면 얼마나 파워가 세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시장이 정말 역대급으로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투자 전략 팀장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디가 바닥입니다 또는 이날이 바닥입니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쵸. 최소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이제 사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언제 사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거죠. 바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이제 측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더는 안 빠지는데 이런 정도 일들이 일어난다고 본다라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뭐 유레카님도 지금 뭐 좀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좀 다 무서워요. 무섭다는 게 왜 무섭냐면 얼마나 안 좋아질지를 가늠을 못하기 때문인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뭐가 어떤 악재가 있는지 뭐가 모르겠다. 네, 그러면은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점 혹은 그런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생각을 하세요? 조건이 물론 약간의 그 희망 섞인 얘기이긴 하지만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 부분이 유의미하게 종전으로 치닫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쟁이 보면 언제 종전으로 치닫냐면 일단 판세가 기울어질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팽팽해서 결론이 안 나면 초장기전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전쟁의 그 모습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 오늘 미국 합참의장이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하다. 전세가 기울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래요? 예. 네. 오늘 여러분들 뭐 KBS라든가 이런 뉴스 같은 거 보시면 합참의장이 대놓고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를 더 붙었어요.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는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전세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가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면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서방 국가들은 없지 않을까요? 자, 당연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란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도와주든가 그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거의 경제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워지는 임계치에 와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거의 위기로 갈 수 있는 임계치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 와 가고 있어요. 이 전쟁 때문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시겠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긴급 회의라는 걸 했죠.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회의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긴급 회의를 해. 그만큼 너무 얼마나 급하면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뉴스의 무게로만 놓고 보면 연준도 중요하지만 이 20의 긴급 회의도 무게감이 적지 않았어요. 맞아요. 현 상황에서 지금 유럽은 미국하고 상황이 다른 게 미국은 그래도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맞을 힘이라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병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예요. 스위스가 지금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데도 마이너스 0.25입니다. 맞아요. 올린 것 자체도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런데 물가는 미국보다 더 심해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지금 긴축의 속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엔 모든 위기는 부채 때문에 생기는 건데 부채가 경기가 좋을 때 있는 이전에 있었던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으면서 나타나는 금리 인상이었죠. 과열을 막기 위한. 즉 돈을 벌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건데 현재 상황은 지금도 빚이 많아요. 그리고 돈도 덜 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부채 문제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즉 알고 계시는 유럽에서 남유럽 국가들, 특히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 관련 국가들이 제가 보기엔 이 상황에 가면 여름을 못 넘겨요. 여름 안에 있을 수 있죠. 국가가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글로벌 경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정 위기잖아요.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 위기까지 가면 지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치명타를 받게 되고, 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되면 사실 손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걸 유럽의 국가들이 알고 있을 텐데, 이 유럽의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을 우크라이나 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원해 주면서 계속 잘 싸우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할 거냐?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아주 냉정하게. 지금 여러분들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정의란 단어가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차 다가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도 속내를 오늘 비쳤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 이미 러시아로 기울었어.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또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란 얘기 안에는 결국 협상을 위한 뭔가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약간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 여름 안에 유의미한 종전과 관련된 결론이 전 조만간에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뉴스는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종전에 대한, 그러니까 종전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평화 협상이라는 얘기 쓰겠죠. 이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간다라는 얘기는 유럽이 공식적으로 전쟁 끝냈으면 좋겠어라는 의중을 드러낸 거고, 그때부터는 저는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전쟁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시면서도, 사실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명분이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바이든이 야, 니네 엑슨모빌 너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런 게 명분과 이런 게 항상 이렇게 충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전세가 기우는 게 명분이에요. 그렇구나. 전세가 기울고 나면 사실 이 상황에서 더 지속되면 우크라이나 인명이 너무 많이 살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전 세계가 다 알죠. 길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더 살찌고 있죠. 오히려 돈을 더 벌어요. 네, 더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재도 효과도 없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명분은 일단 유럽이 살아야 된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걸 내세우긴 그러니까 자꾸 오늘 미국 합참의장이 얘기한 것도 전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길어지면 러시아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알는 러시아가 우리가 알고는 포도 더 많고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많이 쏘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다. 화력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실제 외신들 많이 뒤져보니까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에서는 조금 밀리는 듯한 양상이었다가 그 실패를 딛고 많이 군대를 정비했더란 얘기죠. 그쵸. 이전보다 굉장히 우리가 더 정교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정책도 바꿨어요. 키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맞아. 돈바스 있는 그쪽만 하는 걸로. 수출만 못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로우킥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그쪽 지역은 아마 오늘 내일부로 완전 장악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도시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4분의 3이 전량이 됐고, 요게 4분의 나머지 1만 되면 그 지역, 현재 러시아가 노렸던 지역은 100% 장악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또 명분이 되는 거죠. 이거를 러시아한테 양보를 한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네.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거죠. 아니,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회복할 때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객관적으로 러시아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상대도 안 되거든요. 현재도 그렇지만 그나마 미국이 무기 대줘서 그런 건데, 아무리 대줘도 이제는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한테도 얘기를 할 것 같고, 전체적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두고 휴전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점은 올 여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겨울까지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바로 질문을 드려보면, 네. 일단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가정이니까, 그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 추론을 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뭘 사야 될까요? 일단은 네.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가가 먼저 빠질 것 같아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론 물가가. 이제 많은 분들이 놓고 보면
지금 그 원유와 관련한 제재가 안 풀릴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원유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원유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시아산 원유가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도로 수출이 이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돌려막기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향후에 수급이 불안정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걱정과, 오른 유가가 한 20불은 돼요. 그럼 최소한 유가가 옛날만큼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20달러 이상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케이. 그 20달러 이상 달한다라고 보면 시장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 연준이 저렇게 생각보다 강한 긴축을 안 해도 될 거고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다음번에 쓸 75bp 금리 인상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50bp 정도로 줄어든다고만 해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우려가 줄어든다라고 보면 미국 주식이나 우리 주식이나 그동안은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먼저 반등할 것 같아요. 뭐 빅테크 관련 기업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뭐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기업들이긴 한데 뭐 방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 틈을 위해서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하겠죠. 종전이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 틈을 타서 그동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크게 하락했던 기업들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방향이 흐르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유럽이 그런 강한 긴축을 안 해도 되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로가 굉장히 크게 올라요.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원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삽니다. 그러면 오늘도 많이 빠졌지만 수급이 비어있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초대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들어 올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시장을 지배하던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턴어라운드 한다거나 변곡점을 맞았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잘 가던 애들이 쉬고 그럼 맞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애들이 오르는 그런 뭔가 수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사는 수급이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과거에는 수급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오밀조밀 하고 있다가 새로운 돈들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라면은 외국인이 충분히 한국 시장을 살만한 그런 그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맞습니다. 될 거기 때문에 한국 시장 중에서도 수출 대형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대형주들 중심으로나 많이 빠진 낙폭 과대주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우선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다. 그거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가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기점은 역시 7월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 방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아시다시피 유가가 안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수급이 타이트하는 것도 있지만 원유 관련 기업들이 앞서도 지금 얘기를 좀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많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기업들 입장에서 증산을 하고 싶어도 증산을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게 전망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뭐 바이든 당신들 탄소 안 쓴다고 앞으로 원유 안 쓴다라고 그래놓고 나보고 증산하라고 하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규제가 엄청 촘촘해요. 네. 자, 그 규제가 많은데 그 규제를 뚫고 내가 굳이 여기서 증산을 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쵸. 설비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세 번째는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설비 투자 관련된 장비 가격이 최근에 50%가 넘게 올랐어요. 너무 비싸고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운용할 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측면들도 있어요. 여기에 코로나 때 실제 유가가 마이너스 가면서 몇몇 원유 관련 회사들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일가스 관련 기업들이 생각보다 크게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증산을 한다고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유가가 또 이전만큼 크게 급락을 할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이 압박을 한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증산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움직이질 않아요. 예, 앞으로도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움직이려면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증산 여력이 있는 국가가 사실 사우디가 거의 유일무이해요. 원래 이란도 있었는데 이란하고 이번에 틀어졌으니까 안 된다라고 보고 아시다시피 이란을 우리가 안으려면
핵 협정이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 뭔가 봐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누그러뜨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사우디하고도 척을 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란이라는 카드를 버린 걸로 보여지고 그럼 사우디한테는 사실 잘못했다고 비는 게 맞겠죠. 가서 미국이?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사우디 빈살만이 뭐 좋다고 바이든한테 뭘 선물을 주겠어요. 그렇죠. 최소한 비즈니스라는 건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합당한 것만은 빈살만이 받아야 거기에 대해서 증산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증산하면 먹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은 빠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심리적으로는 뭐 원유를 팔만 하잖아. 근데 거기다 증산이라는 큰 증산이라는 뉴스 나오면은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이니까 빠질 수 있죠. 생각보다 그 사우디와 관련된 이슈가 파괴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로 갔었을 때 일단 결론은 먼저 보고하셔야 돼요. 미리 지레짐작하지 않고 갈 때 어느 정도부터 유가가 유의미한 어떤 하락을 보이면 최소한 어쨌든 더 빠지진 않는다.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왜 물가 지수가 더 오르진 않을 거니까.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물가가 더 안 잡히면 긴축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면 뭐 엄청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정도 되면 지수가 더 요동을 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사우디 방문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1차적인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연준이 어떻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대놓고 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힌다라면 제가 경기를 훼손시켜서 물가를 잡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있어도 문제예요. 그 신뢰라는 게 결국 뭐냐면 경기 훼손시켜서 빠지겠다라는 거니까 물가도 잡히지만 시장도 잡혀요. 아래로 그죠? 완전히 잡는 거죠. 아주 좋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와 연준의 신뢰를 찾아서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못 잡을 거라는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시장의 하락을 막는 요인은 아니다. 당연히 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 거 안 끝나서 생기는 물가는 경기 훼손을 통해서 내가 생각보다 강하게 잡겠습니다 얘기한 거니까 그 자체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긴축의 강도를 더 한다라고 하니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본다라면 뭐 긴 그림에서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연준의 어떤 생각에 따른 시장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시장이라든가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유의미하게 변론을 낼 거예요. 사실 이 두 개 안 되면 시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쵸. 앞으로도 뭐 없을 거고 결국 이 두 개가 지금 임계치를 훨씬 넘어섰고요. 넘어선 상황에서 이제는 변화를 꾀일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연준의 역할이나 혹은 연준이 가진 영향력이 줄어든 건 맞는데 연준이 일단 75bp를 던진 이후로 어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스위스 중앙은행이 움직인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례적이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신흥국들에서도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연준이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건 맞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의 움직임들이 순차적으로 나왔을 때 생기는 그런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을 잘 주셨는데 기타 지역에서 현재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큰 게 유럽인데 네. 영란은행도 금리를 올렸고 이런 자체들이 사실 경기만 안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외 지역은 경기가 안 좋거든요. 결국 위기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게 일단 불안감이었었을 텐데 저는 좀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봤던 게 뭐냐면 요즘 최근에 시장에서 미국이 생각보다 급 나가는데 우리는 잘 버티거든요. 의외로. 맞아요. 이 정도면 안 빠진 건 아니지만 미국보단 덜하다. 저는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봐요. 알고리즘.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알고리즘이 너무 발달돼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보다 ETF 시장이 펀드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미 시장에 엄청난 지배자가 됐는데 이게 기점이 뭐였냐면 S&P 500 지수 자체가 우리가 알고는 마이너스 20% 됐을 때가 첫 번째 기점이었어요. 그건 분명히 알고리즘화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보통 그렇게 빠지면 이 알고리즘 그렇죠. 그럼 그게 작동을 안 하려면 약세장만 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맞물려야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상쇄가 되어야 알고리즘이 작동을 덜 안 할 텐데 자 그날부터 보시면
이게 약세장 진입은 했는데 이 미국의 국채 금리 더 올라버렸죠. 그렇죠. 금리 올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전 같으면 경기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움직인 거죠. 거기다 CPI도 높게 나왔죠. 유가도 안 빠지죠. 당연히 여러 가지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매도 신호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수록 경기 침체 확률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으면은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는데 아닌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알고리즘이 더 많이 작동을 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거기서는 좀 많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영향이 덜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하는 거는 약간 경계는 하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있는 것까지 모조리 빠진 폭만 보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좀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거를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네. 알고리즘으로.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들맨이 미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네. 조금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네. 분명히 제가 보더라도 현재 상황이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1960년대 이후에 금리 인상기 때 뭐 여러 차례 10번이 넘는 사례에서 3차례 빼고는 전부 다 경기 침체가 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 3차례가 아니라 나머지 있었던 7, 8차례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죠. 그렇다고 보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침체가 오래 가려면 이 침체가 오래 갈 거냐 여부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전쟁 여부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침체가 그친다라면 이전보다 회복 속도는 저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근거를 조금 들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경기 침체 즉 3번 말고 나머지 7번인가 8번에 대한 경기 침체 사례에서는 공통점들이 다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기업들이 앞으로도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설비 투자를 굉장히 엄청나게 해요. 예. 공급을 많이 늘려놔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는 점차 정점에 달하죠. 네. 그래서 수요는 한계에 오게 되는데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잉 공급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과잉 공급된 재고를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덤핑을 하게 되고 덤핑 과정에서 물건을 더 싸게 팔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의 마진이 더 줄고 그러면서 고용이 악화되고 해고를 하겠죠. 우리 기업 어려우니까 해고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침체가 침체를 몰고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많은 게 다른 게 뭐냐면 물론 미국의 지금 재고가 기업별로는 쌓여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재고 수준이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례보다도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실제 또 품목별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인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침체가 있더라도 그 폭을 깊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재미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람이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실업률이 약간 일시적으로 높아져도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전하고 다른 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임금이 엄청 올랐는데 물가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소비여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내가 임금이 높아도 물가가 높으니까 소비여력이 줄어든 건데 물가는 빠지면 지금 올라는 임금 때문에 사실은 소비여력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앞으로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물가가 빠지는 경우를 어차피 얘기하시는 물가는 거죠? 나중에 빠질 거니까 결국 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가가 빠지게 되면 내 임금은 안 빠집니다. 별로 안 빠지거든요. 임금은 하방 경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외로 소비력도 되게 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완전히 딥이 돼서 위기로 갈 가능성보다는 이게 있고 나서는 생각보다 빠른 회복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경기가 좋아서 대부분이 빨라진다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상황이 이전의 경기 침체 때하고는 너무 다르다. 일단
경기 침체가 오기 이전에는 볼 때 임금이 내려가고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경기 침체 일반적인데 지금은 재고도 그때만큼도 아니고 대부분의 또 절반의 품목에서는 재고가 없어요. 네. 그렇죠? 또 아시다시피 그거 말고도 임금은 더 올라가고 있고 사람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 침체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침체가 해결되는 과정에서는 그 이전 언제보다도 훨씬 더 지수의 반등은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좀 반론이 아니고 네. 좀 궁금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의 경제 환경이랑 지금 환경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경기 침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경기 침체 간다는 게 아니니까 시간적으로 지금은 생각보다 빨리 갈 것 같아요. 빨리 가고 네, 빨리 네. 끝날 것 같다는 네. 거죠. 네. 왜냐면 이 정도 속도면 경기 침체가 뭐 내년, 내후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는 수 사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분기의 역성장이면 경기 침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미 벌써 와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 참고로 정도예요. 뭐 경기 침체는 잘 아시다시피 2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성장률일 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속도면 내후년까지 갈 게 있나요? 제가 볼 때 당장 내년 초래도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그리고 경제 침체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화되면 위기 더 심화되면 이제 뭐 공황 이렇게 되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부장님의 이제 디펜스 하시기 위해 만약에 부장님이 전망이 틀릴 가능성, 다시 말하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안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더라도 위기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궁극적으로 현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을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을을 넘어가서 겨울에 다가가게 되면 유럽은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은 통제가 불가능해져요.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물가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이런 인플레이션이 생겼었을 때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잘 끊으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긴 시점에서 놓고 한 1년 뒤에만 놓고 보면 경기가 정상화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물가를 못 잡게 되고 올해를 넘기게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빠지지 않으면서 사실 이 현재 올라있는 이 물가가 장기적으로 가게 돼요. 1, 2년짜리가 아니라 더 길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옛날에 폴 볼커가 했던 것처럼 굉장히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러면 더 올리게 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로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야,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이렇게 돼서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끝내야 된다라는 가정인데 네. 물론 합리적인 추론이십니다만 만약에 안 끝난다면 이게 도망쳐야 될 수도 있겠네요.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죠. 네네네. 네. 그건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하락할 수 있다.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사실 이게 크게 하락하려면 아까 그 조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만약에 부동산발, 한국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발 하락으로 인한 위기가 오면 이건 10년짜리예요. 1년 내내 끝나지 않아요. 모든 부동산 위기가 여러분들 모든 위기 중에서 제일 악성 위기가 부동산발 위기예요. 1929년 대공황이 그랬고 8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그랬고 2008년에 했던 서브프라임 위기가 그랬거든요. 이런 부동산 위기가 오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은행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은행이 닫히면 우리가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즉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 신용 경색이라는 게 불리고 신용 경색이 걸리게 되면 이런 장은 아무리 빨리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2, 3년 안에 치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가고 여러분들 2008년에 했던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 했던 게 다 이거 치유하려고 장기간 하려고 했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땐 돈이라도 찍었지만 이제는 돈 찍기도 어렵죠.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연준이 가지는 자산이 너무 높기도 하고 또 여기서 돈을 그렇게 찍게 되면 이로 인한 양극화는 역시 또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궁극적으로 지금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저보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럽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반드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10년 이상 고통을 받고 죽어야 돼요. 우린 더 하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겨울을 넘기기 전이어야 되는 거고 러시아도 그걸 알아요. 러시아도 그래서 은근히 보시면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종전을 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한테 유리하면 되죠. 그래서 자꾸 핵카드를 얘기 나오죠. 더 강하게 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러시아가 오늘 아침 기사 공식적으로 나왔죠. 얘네가 러시아가 유럽에 보는 가스관이 2개가 있어요. 노드스트롬 1, 노드스트롬 2. 2는 지금 승인이 안 났으니까 노드스트롬 1에서 오는 가스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 잠갔다라는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핑계는 됐죠. 뭐 장비가 없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장비가 없는 게 아니라 옥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잠그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하는 가스 저장소에다 가스를 90% 이상 계속 비축을 해놔야 돼요. 지금 55% 선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에 30% 줄이게 되면 계속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유럽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겨울에 많이 굶어 죽죠. 뭐 얼어 죽을 거라는 얘기죠. 얼어 죽을 거예요. 실제 맞아요. 그렇고요. 정말 그래요. 예, 제가 유럽에서 살아봐서 하는 거예요. 저 독일에도 그렇구나. 있어봤거든요. 네. 그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유럽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많고 그러는데 나이 더우면은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신 경우도 많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에어컨 많지 않습니다. 이중창도 없잖아요. 예. 거기다가 겨울 되면 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국민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게 겨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살려준다고 내 국민 죽인다? 어떤 사람이 반길까요? 나 죽는데 남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진리입니다. 그게 지금 오고 있는데 전쟁은 안 끝난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가정해 놓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 위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난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포지션을 갖는다면 어쨌든 지금 많이 빠진 낙폭과대 대형주들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면서 사놓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어느 시점 때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출구 전략도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도 반드시 드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한쪽으로 방향을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시나리오 같이 미리 그려놓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혹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전쟁이 가을까지가 임계치다 보니까 이 임계치 안에 끝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전략을 하나 세워놓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안 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랬을 경우 진짜 도망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내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또 다른 손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도망칠 수 있는 구멍들도 분명히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항상 시장은 대응의 영역인 거지 우리가 뭐 신도 아닌데 딱 유럽의 위기가 이때 끝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이걸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 하면 유럽이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넘어간다. 거의 국가가 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냅둘 거라는 생각은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충분히 합리적인데 다만 아닐 수도 있으니 그럼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해서는 예. 도망칠 준비도 예, 해야 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를 위한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들이 재밌게도 앞서 말씀드린 1번이 뭐냐면 전세가 기울었다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자꾸 시장에서 여론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대로 가면 러시아가 더 유리할 거고 시간이 오를수록 우크라이나가 더 불리해. 더 많이 우크라이나인이 죽을 수 있어. 이게 가장 큰 명분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모락모락 나와야죠.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 참모총장이 그래서, 먼저 그죠? 얘기를 한 거예요. 합참의장이 먼저 자꾸 전세 기울은 거 알죠? 그리고 이거 장기화된 얘네가 더 유리한 거 알죠? 그리고 내일 정도만 나올 것 같은데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그쪽 돈바스 쪽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요 정도 됐는데 지금 화력도 부족하면 여기 탈환다는 건 불가능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영역을 어쩔 수 없지만 뭐 피눈물을 머금고 영토는 넘겨주되 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유럽이나 이상 못 견디니까 빨랑빨랑 끝내라는 압박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의 돌멩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지금 거의 뭐 찍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사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오늘 사실 제가 이제 BOJ를 보면서 좀 고민이 좀 됐었던 게 하나가 아마 BOJ 관련해서 엔화를 보고 많은 헤지 펀드들이 좀 공격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네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심지어 어제 스위스도 했는데 금리 인상도 하고 그랬는데 쟤네는 지금 ICC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앙은행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상대적인 거니까 이쪽이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엔화는 약세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약세가 되면은 얘네는 에너지 수입국이잖아. 네. 그럼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있나? 이게 이제 반복 순환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쓰고 있는 YCC를 못할 거다라는데 베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냥 얘네들이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사결정이 나왔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일본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여러분들. YCC라는 이제 말 그대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국채 수익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국가가 이렇게 억지로 뭔가 시세를 거스르면서 할 수 있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한계가 없는 국가는 미국 정도가 아닐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되고 한 국가가 더 있죠. 중국이요. 중국 돈의 힘보다도 그냥 정책적으로 짓누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그게 가능한데 일본은 그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이걸 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옛날에 영국이 조지 소로스한테 당했던 것처럼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시간이 오를수록 일본의 여건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현재 있는 정책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네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이것도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그냥 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풀어가지고. 근데 이게 뚫린다. 결국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강세로 돌아서게 네. 될 거고 금리도 급등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 결국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본 그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부정적이겠죠. 근데 한국은 반사 수익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수출 경쟁이 굉장히 큰 국가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항상 누가 죽으면 누구는 꼭 수혜를 봅니다.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혼란도 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본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일본이 아니니까. 근데 네. 일본이 뭐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아무튼 좀 최근에 좀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여쭤봤고요.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팡2에서 에그리컬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최근에 제가 이제 오늘도 어제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라틴 쪽에서의 그런 에그리컬처 그러니까 이제 푸드 인플레이션이 저는 깜짝 놀란 게 브라질인가 그 당근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140% 올랐고 전체적으로 지금 에그리컬처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이렇게 그 식량이 문제가 된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관련 이 국가들이 현재 수출하는 작물과 관련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특히 유럽에 미치는 이게 밀이 수출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밀 수출이 안 되면 옥수수도 같이 올라요. 원래 여러분들 사료는 옛날에 옥수수가 아니라 밀이었었어요. 그런데 옥수수가 상대적으로 더 싸기 때문에 옥수수를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밀 가격도 오르지만 옥수수를 밀어 올리고 그래서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고기 가격도 오를 거고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또 유럽하고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돈바스 지역을 장악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곡물에 대한 수출기를 막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 자체가. 그렇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말고도 곡물을 무기화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와는 다르게 곡물은 사실 작황을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한 어떤 대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말이 농업 쪽인 거지 굉장히 발전된 개념의
이런 이쪽과 관련 A와 관련주들이 저는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소출을 더 내기 위한 어떤 노력들 그리고 또 이런 안정적인 어떤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관련 기업들한테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딱 1년짜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긴 흐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에너지 안보 말고도 이제 식량 안보가 드디어 부각되기 시작한 거니까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어떤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체적인 파괴력에 있어서는 물론 먹는 게 우린 더 중요하긴 하지만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조금 더 영향은 긍정적으로 더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개인적인 또 질문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부장님께서 그 우리나라 방산주에 네.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저희 채널에도 최강식 연구원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우자면 만약에 부장님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끝난다는 얘기 나오면 사면 되겠네. 끝난다는 얘기 나오면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를 그때 사는 게 대비해서 더 낫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전략을 먼저 네, 세워본다면.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K방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네. 왜 K방산을 제가 좋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조짐으로 가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방산입니다. 당연히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조종 안에서 제법 조종이 오면 잘 담아야 되는 오히려 저는 그때 반등을 할 때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많이 반등이 오면 네.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하.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의 개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할 건데 미리 계획을 네. 하고 계신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큰 수익을 냈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내수 중심이었는데 수출 중심으로 바뀔 때였었어요. 삼양식품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료 같은 경우가 내수 중심이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주로 바뀌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떴는데 밸류에이션도 확장되니까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과 예. 이익이 곱하기가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방산주가 해외로 수출이 본격화 이 정도 규모로 되는 거는 사실 거의 처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일부 품목들은 조금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도 좀 더 다양하게 그것도 장기적으로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거의 처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방산이 역사는 꽤 됐지만 이렇게 된 지가 생각보다 오래가 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예,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게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좋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디지털이에요. 자, 같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 처남이 지금 자주포 포대장이에요. K9 자주포, 예, 현역이에요. 예, 중령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데 가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주포는 독일의 자주포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넘버 2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자주포는 혹한에서 오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어서 그 오작동 안 한다는 걸 해가지고 핀란드가 우리 걸 사간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싸고 성능도 사계절 괜찮고 여러 가지 다용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들, 특히 방어용 무기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유럽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뭔가 여유가 있다라면 미국산 방산을 사는 게 맞겠죠. 비싼 거. 예, 뭐 비싼 거, 되게 성능 좋고 괜찮은 거, 또는 뭐 독일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미국제는 독일제 살 게 굉장히 무리합니다. 그래도 갖추려면 어느 정도 규모로 갖춰야 되는데 이 규모로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성능이 좋은 게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방산이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데 이 성능이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측면이 첫 번째로 일단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어떤 그 어려운 어떤 경기 여건과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되고요. 우리 K 방산의 그런 그 퀄리티가 높아졌다. 디지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상황이 돈을 펑펑 쓸 수 없다. 좋은 거 막 사는 것보다 조금 가성비 따져서 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가 다른 나라 무기 비해서 약간의 강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국가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솔직히 저예요.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사실인 건 요즘 세상이에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인들의 생각이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무기를 다루는 사람은요. 무기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표적이 돼요. 내가 이걸 쏘고 나면 적군이 놓고 볼 때는 여기부터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면 막 기관총 쏘는 애부터 먼저 죽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뭐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탱크를 잡기 위해서 이 무기를 쏘는 순간 적군들이 볼 때는 저를 타겟을 잡겠죠. 그럼 내가 죽을 거니까 난 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항 쏘고 도망가야죠. 그렇죠. 들어가서. 근데 그 도망가는 게 불가능한데 한국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한국 거는 쏘고 나서 또 바로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또 나를 조준하기 전에 내가 시간적 여유를 벌고 한 번 더 타격을 할 수 있는데 미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미제는 쏘고 나서는 반드시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병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나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싸서 잘 장착은 안 하지만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제블린 같은 거 날라오면 산탄을 터뜨려서 그걸 맞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이게 한국제가 제일 우수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드릴 때 굉장히 유리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화가 되는 거고 이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특히 나토 같은 경우가 앞으로 중국까지도 이제 군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경계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입장이라고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안 할 줄 알고 그동안 방위비를 1990년도,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됐으니까 그 이후 대비 한 60에서 70% 방위력을 줄였어요. 사실은 방산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기본 정도 갖추려면 GDP의 2% 정도를 방위비를 책정을 하고 차곡차곡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방산과 관련된 수준은 지금이 시작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유럽이 여러 가지 지금 약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투자 포인트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스 때문에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얘네들 안 죽고 살려면 그거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이게 지금 러시아한테 두드러 맞은 거 보니까 내가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허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약점이 어떤 투자 포인트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하고 달라서요. 유럽 애들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겪었고 그게 50년마다 주기로 전쟁이 일어나고 보불 전쟁도 그랬고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 50년 이상을 넘긴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70년을 넘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간단하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면서 평화무드가 됐었던 것도 있었고 또 핵이라는 게 생기면서 전쟁 억제력이 있었던 것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특히 폴란드가 저렇게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어떤 전쟁이 터져도 제일 먼저 당했던 게 항상 폴란드였었어요. 예전에 2차 대전 때도 독일군이 제일 먼저 침공했던 게 폴란드에 있는 단지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침공을 했고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던 군장교도를 대학살을 했던 카틴숲 대사건도 있었었고 여기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커서 러시아가 저러는 거 보면 바로 무장하려고 그래요.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무기 만들 거야. 노르웨이도 똑같아요. 스웨덴도 똑같고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괜찮냐? 안 그렇거든요. 그럼 이 국가들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GDP의 2% 이상 방위비로 책정을 이제 시작을 했고 거기다 무기를 사가는데 이게 입소문도 무시 못해요. 야 핀란드가 했대 한국 거. 쓸만한데?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하잖아요. 노르웨이가 그럼 여기로 끝나겠습니까?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한 덩어리 같아서 애들이 되게 친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야 한국제가 되게 좋대 그러면 이 효과 때문에 일단 얘가 샀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나도 살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고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국가들 동남아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남미까지 해서 이런 조금 부자 국가는 아닌데 무기가 조금 체계적인 무기가 필요한 국가들은 한국 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독일제 좋다는 거 인정해요. 중남미에도 독일제 못 사요. 동남아에도 필리핀이 무슨 독일제 무기를 사가겠어요. 그럴 만한 돈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제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무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5국가가 안 돼요. 물론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이스라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일단 핵심 국가들이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거기는 일단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뭔가 총체적으로 전투기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제대로 하는 국가는 몇 없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의 방산이 글로벌에서 K-팝의
다음을 이어서 뭔가 휘날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있고요. 이 기업들이 각국의 GDP의 2% 이상의 방위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도 이게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부터 해서 계속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은 감안하게 되면 저는 현재 상황에서 뭐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된다고 그런다면 많이 빠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다시 한번 담아야 될 기업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K방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방산주 투자를 많이 해본 경험에서 이 기업들의 단점이 뭐냐면 약간 투명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수주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대놓고 이렇게 공시를 얘기한다든지 안 하죠. 공시를 안 네. 한다든지 내지는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뭔가 이런 비용, 뭐 연구 비용 이런 게 좀 약간 불투명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했을 때 당시이지만 지금은 좀 좋아진 부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불투명할 거예요. 그런가요? 왜냐면 네. 무기는 수출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공개된 거 몇 고 빼놓고 잘 공개를 안 해요. 그치. 왜냐면 내가 샀다는 걸 알려주는 게 상대방에서 하는 게 그런 것들이 근데 실적에는 나와요. 그래서 재밌는 거 뭐냐면 실적을 통해서 알게는 되겠죠. 아 어디 크게 수출했네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방산산업의 특징이 있어요. 독점 산업이거든요. 그쵸. 얘들 위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새로운 애들이 국가들이 진입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냐면 방산은 자 내가 탱크를 처음에 한번 만든다고 칠게요. 탱크를 만들면 분량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 수리온 헬기를 쓴다고 하면 그 헬기 몇 대나 사겠어요. 해봐야 10대 20대 아니겠습니까? 품질이 좋을 수가 있나요? 10대 하는데 다 고장난 거 만들어 놓지. 그래 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개량하면서 좋아지는 게 방산산업의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거쳐서 이제 완성도가 높은 무기를 만든 나라가 된 거고 다른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하려면 그 품질 오려면 20년에서 15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품질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밖에 못한다. 즉 현재 하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일단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안타깝지만 정보는 공개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대대적으로 공개돼 유럽 국가들이 내가 이걸 샀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나마 좀 알 수 오히려. 있는 게 있는 거고 어허. 제일 중요한 건 방위비 측정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을 봐오면 긍정적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연결해 보면 자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을 하에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면 끝난다고 하면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이제 얘기해 주신 네. 거고 반대로 반등시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022년까지 있었던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이전의 주도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을 놓고 보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틀이 바뀌고 있는 시장이에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 틀이 바뀌어요. 하나는 어떤 틀이냐면 우리가 그전에 했던 디지털 관련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네. 물론 이건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여지지만 이전만큼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시중에 많은 유동성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시장이다 보니 그쵸. 옛날만큼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네. 예, 그 측면에서도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 말고도 또 하나 측면에 있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화된 시장이에요. 그건 뭐냐면 금리가 일정 수준에 있는 시장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밸류를 받던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찍었을 때 되게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금리가 일정 수준 있었을 때를 감안한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기업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주도주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더라도 많은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분명히 현재보다 더 좋아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차별화되겠죠. 차별화되면서 아마 절반의 기업은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주가를 기록할 가능성도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가르는 건 오히려 많이 빠지지 않았을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연히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한 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막 계속 적자가 난다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이 기업들이 굉장히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드는 가운데서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잘 보세요.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걸 인프라로 투자한다고 그러죠.
우리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있죠. 미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아예 국가 산업 정책을 바꿨죠. 방향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1번인 거고, 두 번째 금리 환경 자체가 이제는 돈을 뿌리는 시장이 아니라 금리가 생각보다 고금리, 나름대로 뭐 고금리라고 한다면 뭐 2% 이상 요 정도 되는 상황이 계속 고착화되는 시장이다라고 놓고 보면 이 고금리에 맞는 그런 관련 사업들이 사실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이 틀이 지금 있는 주린이들 또는 2008년 이후에 투자한 분들은 본 적이 없는 틀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의 시장을 봤던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왔던 분들은 본 적이 없다. 방산도 사실 제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방산은 지금 본 적이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방산이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방산이 미국과 소련의 대치 상황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 미국과 소련에 대치할 때 우리나라는 방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혜가 없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미 이런 게 우리는 여러 번 겪은 게, 중국의 산업화할 때 아무도 돈 못 벌었어요. 대부분 뭐 철강, 조선 이런 거 어려울 때 돈 번 사람 여의도 바닥에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안에 꼽았었어요.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처음 소비할 때 어마어마하게 뭐 우리가 호텔 신라 20배씩으로 아모레오를 했어요. 돈 번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다 그 뒤에 뭐 희한한 종목들 잡아가지고 했었었지, 그런 커다란 것들이 움직일 땐 다들 무시하고 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그 PT를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여의도 바닥에서 저보다 먼저 중국의 소비주를 얘기했던 사람 별로 없었어요. 기관 단련했다가 제가 받은 핀자는 말도 못합니다. 유일하게 받아주셨던 몇 개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기관들은 정말 큰 돈을 벌었죠. 똑같아요. 인식의 전환이 안 돼요. 막 무시하고 에이 네가 뭘 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방사는 안 돼 그러지만 최소한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달라요. 하여튼 지금은 달라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도주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부터는 선별해야 될 작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좋아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기업들이 다 오르는 시장은 아닐 것 같고, 그 안에서 제가 볼 땐 절반 정도는 추려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그 절반 이하 기업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내리막길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각 기업이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보고서라든가 기업 움직임 보시면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때 원래 이제 전에 이제 센터장님, 그러니까 부장님이 좀 좋게 보셨던 이제 그 섹터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예전에 말하는 있었죠. 플랫폼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 플랫폼 기업도 아마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 명함에 같아요. 갈린 것 같아요. 거기도 네. 되는 기업과, 그러니까 더 많이 들고 가야 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조금씩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을 좋아하시고 선호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닝의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제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갈린다라고 한다면, 뭐 구체적으로 종목을 얘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이게 뭘 봐야 될까요?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에 있는 이 독점적 구조를 계속 가져가면서 사업의 확장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 경쟁 업체들한테 뭔가 경쟁에서 뭔가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비용 문제가 많이 올라와서 그걸 감당하면서 이익의 확장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여부도 좀 따져보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뭐 캐시플로우 창출 능력이라든지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보면은 지금 어쨌든 위기가 왔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생존하지 못하면 먹히거든요. 그리고 커지는 애들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의 생태계가 점점 이렇게 이 과정에서 뭔가 살아남는 애들을 잘 골라내면 또 어차피 거기에서도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되게 잘 주신 게 뭐냐면, 이 기업들이 다 안 되고 나중에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가다가 어려워지면 재밌게도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는 더 어려워질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비용을 줄여요. 네. 그러면 어쨌든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실적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그 비용을 많이 줄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더는 안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요. 구조조정을 해서 이 한계 기업들이 조금 없어지죠.
자, 시장이 더 좋아진 건 아닌데 내 경쟁자들이 한둘 없어지다 보니 남아있는 애들의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러면서 이 기업들이 올라온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더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희한하게도 이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두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느냐, 아하. 기업 자체적으로.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그 산업 안에 경쟁자들이 조금 있었을 텐데 도태된 기업이 있느냐. 떨어져 나갔냐.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도태된 기업들이 있다라면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기 때문에 또는 그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여전한데 거기에서 진입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은근히 큰 수익은 그런 데서도 많이 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큰 도움이 받지 않았을까 전략을 세우고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그냥 진짜 아무 그 준비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갔는데 거의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좀 이게 조금 더 얘기를 질문을 괜찮으시면 한 질문 몇 개만 좀 받을까요?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네. 그 질문 조금 주시면 질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혹시 그러면은 지금 이면지 쓰는 회사 나오는데요. 이면지 쓰는 회사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질문 드리면 되겠다. 제가 지금 보면 항상 위기가 오면 저도 보면은 항상 기업 단에서든 뭐든 필요한 곳이 생길 때 거기서 또 기회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막 생겨가지고 맞아요. 클라우드 비용 감소,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뭐 기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그럼 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로봇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쵸? 예. 그래서 로봇은 지금 굉장히 커가고 있고 미국도 제조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1분기에만 산업용 로봇 판매가 40% 이상 증가했거든요. 맞아요. 제일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항상 필요가 수요를 만드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린 에너지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게 확실하고 규모도 커지고 그쵸. 이쪽도 더 커졌고 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되게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방산의 산업이 미국도 한국도 되게 생각보다 좋은 호기를 맞이한 것도 있고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신 AI 관련한 사업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AI를 활용한 산업들 관련해서는 여전히 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있는 AI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규모 기업들이 할 수 있는 AI가 없습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요즘 AI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는 초거대 AI죠. 초거대 AI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자금력을 갖춘 회사가 이 AI 기술력 또는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과는 다르게 AI를 활용을 해서 뭔가 사업을 크게 하는 기업들, AI가 진짜 뭔가 혁신을 일으켰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기업은 아니고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 이전 사례 한번 들어드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산업이 많이 가장 컸던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LTE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휴대폰 관련해서 여러분들 속도의 혁명할 때 LTE 얘기 많이 하잖아요. LTE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휴대폰에서 이 게임하는 거였었어요. 애니팡이라든가 이런 거. 그 이전에는 이게 게임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빠른 게임을 할 수가 없었었죠. 맨날 고스톱이나 치고 있었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게임이 PC가 아니라 MMORPG 같은 게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막 크고 이랬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또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항상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빠방님이 질문 주신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방산주가 주도주가 만약에 된다 치면 사실 너무 작은 섹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포함해서 지금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향후에 어느 섹터가 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나서 크게 빠진 다음에는
조금 장기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박스권이 왜 흐름이 나오냐면 그때가 주도주가 교체되는 시기예요. 뭔가 지수의 움직임 별로 없는데 많이 올랐다가 내리고 이런 것들 위해서도 더 내리는 애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오르는 애들이 생기면서 업종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충돌 속에서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인 것 같고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이 작으니까 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질문 잘 주셨는데 2차 전지는 옛날에 시총이 컸습니까? 요만했어요. 거기다 지금 시총 1, 2위가 됐죠. 코스닥 내에서. 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총 얼마 크지도 않다가 최근에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굉장히 커진 업종들이 2차 전지 기업들 그다음에 게임 관련 기업들 플랫폼 관련 기업들인데 그 관련 기업들이 불과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과연 얘들이 지수를 견인할 수 있겠었는데 지금은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에서는 걔네 빠지면 다 빠지잖아요. 이랬던 것처럼 항상 얘네가 바닥에서 오르면서 눈덩이 효과라고 그러죠. 시총이 계속 커져요. 동시에 기존의 주도였던 거 시총이 작아지면서 사실은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겠죠. 시기를 못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시총이 작다 크다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앞으로 지금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볼 때 가정하는 섹터들이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존에 있던 주도 섹터가 내리면 지수도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미 그 안에서도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시장 한번 봐보세요. 반등하니까 많이 빠진 게 올랐나요? 아니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올랐을 거요. 조선주가 올랐을 거고 방산이 오른 것 같고 태양광이 올랐던 것 같은데 걔들은 얼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매기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달라요. 오늘 2차 전지에도 반등을 많이 하고 물론 걔들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포커스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 그 힌트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 특히나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진 장에서 반등할 때 반등 탄력이 얼마나 복원력이 얼마나 세냐 이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사실 아침에 빠진 거 대비해서 비주도주들은 지금 그게 차이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수가 많이 낙폭이 좁혀지거나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애들이 많이 했었다 플러스 전환해서 오른 거지 사실 이전에 있던 IT나 이런 종목들 보면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낙폭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돼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 채널에 오셔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채널에 오신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확 휘둘르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 많이 다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도 많이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게 이러이러한 가정하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장님 다 못하신 얘기나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사실 그 시장이 하락이냐 상승이냐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하지만 많이 어려운 분들은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나 코스닥이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하락장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수가 그 위로 올라올 때 시작하시면 최소한 위험은 없어요. 위험은 없고 내가 수익을 바닥에서 사진 않았으니 대수익은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안정적인 수익은 거둘 수가 있어요. 사실 200일 이평선 이하로 빠지면 추세적인 하락인데요. 그때 저를 비롯한 모든 애널리스트는 핑계 댈 거거든요. 이래서 덜 빠질 거고 이래서 바닥일 거 얘기하지만 사실 지나보니 의미가 있었나요? 네, 결국은 그냥 안 하는 게 답이었던 거죠. 똑같아요. 아주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은 통계를 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통계거든요. 우리 평균이니까. 네, 평균이니까. 더하기 해서 이제 평균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그 평균이 제일 잘 맞는 건 대형주일수록 거래가 잘 되는 기업일수록 평균이 잘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형주 시가총액 1위부터 10개 갖다 놓고요. 10개 갖다 놓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것만 사서 들고 가보세요. 그거보다 더 수익률 좋을 수 없습니다.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농담이네. 그 밑에 있는 건 그냥 버리세요.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든 그냥 무조건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답이 없어요. 핑계 많이 될 텐데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애널리스트 믿고 하면 망합니다, 진짜로.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뷰를 듣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듣고 판단은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목표가가 마치 우리 투자 지침인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엑섹터 애널리스트한테 듣고 걸러서 들어요.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를 수 있겠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대형주라면 그게 정말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1번 어떻게 하느냐? 코스피나 코스닥이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섰다. 그건 무조건 추세 상승장이에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그 안에서 올랐을 때는 올린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코스피 200의 종목도 쳐보시면 이평선 200일 위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하세요. 나머지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좋을 건지 알 건지 알게 뭐야. 최소한 우리는 엄청난 위험은 줄일 수 있다. 내가 먹는 폭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 또는 주도주가 아닐 위험을 방지할 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돼요. 그렇게 하면 굳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투자 전략을 해봤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었다라고 자부드립니다. 이런 것들 얘기해도 되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제가 들으면서 이게 뭐 미소가 지어지는 게 와 이게 속이 다 시원해가지고 네. 아 이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뻥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없거든. 그리고 그게 경험에서 나오시는 얘기고. 그럼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차트 얘기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다들 보면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면 올라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마치 펀더멘탈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가끔은 답하죠. 죄송합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네. 아, 이런 얘기도 되나? 알겠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까지 끌어내는 유효서 각하님 방송입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부장님 나와주셔가지고 글쎄요, 뭐 요즘에 투자 환경이 워낙 어려워서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그럼요, 영상이 그럼요.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보면은 최근에 근래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